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김남두입니다.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라톤의 국가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강좌의 제목이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을 이제 국가 텍스트는 박종현 교수가 번역한 텍스트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저술의 이름이라든지 또 그 저자인 플라톤의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책을 이제 같이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제목을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국가를 읽는데 그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읽는 거냐, 그런 그 물음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물음에 대답하려면은 문명의 텍스트라는 게 뭐냐,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고, 그 대답을 위해서 또 이제 문명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잠시라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제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주목을 해 주십사, 이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 국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에 이제 다 읽을 수는 물론 없겠죠. 그래서 발췌된 부분을 읽긴 하겠지만은 일단 제가 이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이제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측면보다도 함께 읽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이 강좌 또는 강좌를 하는 제 이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책에 관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고전이라고 알려진 그런 그 책들의 경우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이 그것에 관해서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기회를 갖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시청자로 나와 계신 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시청자들께서도 4주면은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죠.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이제 다시 읽어보는 기회로, 또 이제 처음 읽어보신, 아직까지 읽어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하셔서 같이 읽는 그런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이 강의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문명의 텍스트라고 하는 그 말을 잠시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 문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한테 상당히 낯익은 말이고, 특히 이제 이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마 자주 문명의 변환기다, 지금의 시기가, 그런 그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든지, 한국이 그런 그 새 문명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얘기인데, 문명이라고 하는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연하고 보통 대비해서 사용하는 말이죠. 자연하고 대비해서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넘어서 이제 자연에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킨 그 변화된 것의 총체, 그 결과물의 총체, 그런 정도로 간략하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간략한 그 얘기를 정의 비슷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고전의 그 전통에서도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은
서양어의 번역으로 일단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양어의 그 문명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뭐 civilization 또는 뭐 불어로는 civilization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말은 이제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은 그때 처음 쓰기 시작했지만은 그 말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인간에 의한 어떤 그 인간 삶의 사회 또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살면서 이제 쭉 있어 왔었던 그런 일이고 따라서 이제 문명의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이라는 말을 그 번역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civilization 이제 그 말의 번역인데 civilization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단어가 civili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단어의 한 그 의미소를 끄집어낼 수 있을 텐데 civilis 하면은 도시화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도시화된 또는 세련된 또 이제 문명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시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키비타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키비타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고 국가로도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의 성립 진전 또는 국가의 성립 진전과 관련돼서 성립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또는 그 영국에서 이제 그 말이 처음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또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서부터 어떠한 그 단계를 거쳐서 진전돼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단순히 진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진보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제 시빌리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시빌라이즈드 된 그런 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갈라서 얘기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말 이제 문명에도 문명된 그런 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그 말을 안 하더라도 이제 잠재적으로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죠. 영어에 또는 뭐 서양어의 civilization, civilization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지금 이제 번역으로서의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를 했는데 이 우리 고전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아시아 고전 전통이고 그게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된 그 고전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명이라는 말은 18세기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문명이라고 번역을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사용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강좌 앞에서 제 1강을 해주셨던 그 임형택 선생님 그 강의에서 이미 그 문명에 대한 얘기가 잠시 있었는데요. 그럴 문자하고 밝을 명자죠. 밝을 명자인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처음 그 출전하는 게 이미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헌 또 상서라고 하는 문헌에 이미 나온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상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문명해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위 세계 해가지고서 세계를 경위 날줄과 시줄로 엮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뜻이 들어가 있고 이제 명해가지고서 조림 사방 네 방이면 이제 전 세계가 되겠죠. 사방 전체를 비춘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 우리 전통에서 문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전에 말은 이제 동아시아에 여러 그 말들이 있었죠.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5세기 쭉 이제 거치는 그 과정인데, 근데 글을 가졌었던 것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유일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글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 세상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이제 바로 그 글 때문에, 그리고 글을 통해서 이제 깨우친 중국이 앞서 있는 나라고, 이제 아까 사방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방하고 관련해서 네 오랑캐들을 중국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 오랑캐들을 갖다가 역시 글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하고 문명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심의 생각이 상당히 그 강력하게 박혀 있는 그런 그 어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나 뭐 동양에서나 다 이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서간 깨우친 문명된 그런 이제 도시, 나라, 민족, 그 아이디어와 그렇지 않은 일단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책을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다, 그런 그 얘기를 했죠. 그건 무슨 뜻이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에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명의 국가라고 하는 책을 쓴 플라톤도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이 국가 속에 그려진 그 나라는 훌륭한 나라, 이제 이 문명된 나라, 깨우친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그런 그 아이디어, 그런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자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국가가 속해 있는 서양 문명의 그 맥락에서 문명의 텍스트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1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문명된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런 그 맥락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18세기의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그렇게 이제 들으셨을 줄 아는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하고 뭐 야만의 단계로부터 이제 농경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양의 어떤 이 역사 분류법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중세 뭐 장원 시대를 거쳐서 근대 이제 이 부르주아지 세계,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도시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근데 도시의 성립, 국민국가의 형성, 이걸로 이어지면서 역사가 그냥 시간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진다, 사람들이 점점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18세기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유럽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죠. 근데 그와 같은 얘기를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기원전 이제 5세기 책이죠. 국가라고 하는 책이. 기원전 5세기를 무대를 하고 있고, 쓰여지기는 기원전 4세기에 쓰여졌는데, 이 책 속에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느냐. 그 물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던져놓은 그 상태인데요. 그 물음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책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두어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책이 기원전 5세기를 무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책이 언제 쓰여졌다,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책은, 언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를 무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지금 벌써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이 가진 이제 특별한 이제 저술의 형태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 저술 형태의 그 특징이 이제 대화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 책을 이제 조금 접해보신 분은 이제 아시는 사항인데, 이 책도 역시 이제 그런 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허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어떤 그 장소에서 특정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그 얘기니까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그 무대를 가지고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술의 무대가 기원전 5세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나올 거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누가 나오나요? 이 국가에는. 1권하고 이제 2권서부터 10권까지 이제 둘을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2권서부터 이제 10권까지는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이 주 대화자가 되고, 그보다 이제 앞선 그 1권에서는 케팔로스, 폴레마르코스, 그 다음에 소피스트로 잘 알려진 이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를 전체적으로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제1부가 일종의 이제 도입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권부터 4권까지를 이제 한 단위로 나눠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 책의 중심적인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란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5권, 6권, 7권, 그 부분은 이 메인 파트, 중심 부분에서 약간 이제 빗나갔다라고 한다면 좀 뭐 그 말이 적합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외출 같은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그 주제가 나오죠. 지금 저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 여성도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개인적인 재산이라든지 그 사적인 가족이 없이 공산 이제 사회를 이루면서 산다. 그 가족도 공동 가족을 이룬다. 뭐 그 어떤 사적인 가족에 있는 그 부부 관계라든지 그 사적인 이제 자식 관계, 부모 관계 그 없고 자식들을 낳으면은 이제 그 국가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 함께 기르는 유아원에서 함께 기르고 그다음에 그 통치자 전체가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그런 그 사회를 이제 그린 공산제 국가 또 뭐 철인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5권서부터 7권 사이에 그 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한 단위로 볼 수가 있고 8권, 9권에서는 이제 7권까지 그려진 플라톤의 이제 이상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국가와 대비되는 그 상태에서 퇴락된 나쁘게 된 그 나라의 형태가 이제 4가지가 그려지죠. 그게 이제 한 단위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10권이 뭐 결론 비슷한 부분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신화로 이 책이 끝을 맺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자기가 그린 그 이상적인 나라에서는 시인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흔히 시인 추방론 그렇게 그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알려진 대단히 이제 과격한 그런 그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영혼에 대단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많은 시인들의 작품이 그와 같은 그 영혼의 그 형성에 또는 인간의 그 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로 이제 저런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어떤 그 심적 이제 구조라든지 어떤 그 기제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5부분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1권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인문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을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어떤 것이냐, 그 시대의 계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또 이 책을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그 시기가 기원전 4세기라고 했고,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 기원전 5세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기원전 그 5세기면은 여러분들이 그 히랍사에서 알고 있을 이제 페리클레스의 시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시기 등등으로 해서 그리스 문명이 그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480년에서 479년 이게 이제 그리스사에서 기억할 만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 대제국이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아니고, 그 그리스 안에 수백 개의 이제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그 도시국가가 이제 무대가 되고 있죠. 예. 그런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군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제 싸웠던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인데, 그게 바로 이제 480년, 479년 이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작은 도시국가들의 그 연합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헤로도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기록한 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후반기, 5세기 후반기에 가서 잘 알려진 전쟁이 또 하나 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국을 작은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이 이제 격퇴하면서 그 그리스인들의 어떤 이 그리스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본격화되고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이제 계기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430년부터 이제 404년까지, 이건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인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외부 민족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의 싸움이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와 스파르타를 따르는 일군의 이제 국가들 두 진영 간의 싸움인데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무대가 421년경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의 와중이 되겠죠. 근데 그 전쟁의 와중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페리클레스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 아테네 군의 이제 사령관인데, 그리고 흔히 이제 역사 기술에서 이 페리클레스가 죽으면서 아테네 전성기는 갔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전성기가 가고 이제 이 아테네를 비롯해서 이 도시국가들이 점차 쇠망의 길로 접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404년에 끝나는데, 그 작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갖고 한 25년을 싸우니까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그 자원, 인적인 자원, 다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소진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스파르타 측이 이겼는데, 이긴 나라도 그렇고 진 아테네 측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427년부터 347년까지 80여 세의 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전쟁의 와중이죠. 그래서 유소년기를 전쟁 중에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404년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시기가 그리고 이제 전쟁 시기일 뿐만 아니라 411년에 그 30인 귀족파 쿠데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04년에 400인 반정 시도가 있었는데, 이 두
이제 반정이 모두 다 귀족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아테네는 그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그 시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갖다 이제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고, 이 430년에, 411년에 그 쿠데타에는 플라톤의 삼촌, 당숙,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그 생애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399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이제 죽음,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399년에 그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서 플라톤이 공적인 생활, 대개 이제 이 시기에 그 아테네 이제 좋은 집안 출신 자제들이 정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플라톤 집안은 그 아테네에서도 제일 좋은 집안에 속했었죠. 그 북에는 코르도스 왕이라고 하는 그 이전 그 왕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에는 솔론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그 개혁 정치가 있었죠. 그 솔론의 가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는 뭐 제일 그 좋은 그 귀족 집안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그 귀족 자제들이 보통 취하는 그런 그 커리어, 이제 연설을 배우고 해서 정치가가 된 그 커리어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정치 생활에서 물러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했던 건 아니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학원을 세우죠. 유럽에서 이제 최초의 뭐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카데미를 세우고 이제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 제자 가운데서 뭐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실 뭐 이 제자들 가운데서 도시국가를 새로 짓는데 이제 법률 고문으로 가서 그 나라의 그 법을 제정해 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배출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관이고, 동시에 이제 그 피타고라스의 학파 사람들이 그 학원에 많이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플라톤의 문헌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른 문헌들에서 나오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서양 수학 발전사에서, 힐랍 수학 발전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이 정책인 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력들뿐만 아니라 순수 수학의 그 형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이제 그런 그 기관이죠. 그래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 그 입구에 쓰여져 있는 그 유명한 그 말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데, 뭐라고 써 있었다고 그러죠? 아카데미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커리큘럼에서 기하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아카데미 내에서의 그 어떤 그 학적인 활동에만 주력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그렸었던 그건 정치적인 어떤 그 이상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야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태리 남단의 이제 작은 도시국가인데, 그 도시국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데요. 거기 그때 이제 이 디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의 초청으로 가는데, 이제 디온이 이 디오니오시우스라고 하는 그 시라쿠스 그 왕의 이제 삼촌이죠. 근데 3번을 갔는데 한 번도 이제 성공을 못했습니다. 다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도는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상당히 그 어떤 그 혼란한 시기에 그 학원 내에서의 그 학문적인 활동,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생애를 보냈습니다. 일권이 크게 다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죠. 앞에
그 케팔로스, 그 다음에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거류 외인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살기는 하면서 이제 세금은 내고, 근데 민회에는 참여할 그 자격이 없는 우리나라의 이제 화교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근데 화교보다는 아마 훨씬 더 이 아테네 사회에 뭐랄까요. 그 동화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두 사람하고의 그 대화가 앞에 1권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3분의 2 정도가 이제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소피스트하고의 그 대화가 되겠는데요. 그 케팔로스나 이제 플레마르코스와의 그 대화는 그 초점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왔었던 그 정의에 대한 생각, 관념,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그 작업이다. 그렇게 성격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케팔로스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노년의 삶의 재미가 어떠십니까? 뭐 이런 그 얘기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정의란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케팔로스의 대답이 거짓말하지 않고 빚진 거를 돌려주는 거, 그게 정의다. 뭐 정의란 말은 조금 이제 무거울 수 있고, 그게 이제 올바르게 사는 거다. 아주 이제 소박한 생각이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그 정의에 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자 이제 케팔로스는 이제 무대에서 떠나고 그 아들인 폴레마르코스하고 얘기가 이제 계속이 되는데, 그 얘기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논박이 이루어지죠. 대부분의 이제 플라톤 저술에서 그런데, 그런 그 전통적인 견해들의 이제 논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트라시마코스하고의 그 얘기, 그것이 이제 2권서부터 10권까지 이루어지는 그 긴 얘기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스크립트 가지신 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그건 선생께서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좋도록 보살피며 이들이 살찌게 하고 돌보는 것이 주인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유의하고서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선생께선 나라들에 있어서의 지배자들이 적어도 그들이 참으로 통치를 한다면 피지배자들에 대해 마음 쓰는 것이 양치는 사람이 양들을 대할 때와는 그래도 어떻게는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며, 따라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름 내지 올바른 것이란 실은 남에게 좋은 것, 즉 강자 내지 지배자의 편익인 반면에 복종하며 섬기는 자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손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정은 그 반대의 것일 뿐더러 참으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지배까지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피지배자들은 자기들보다 강한 자의 편익이 되는 것을 행하며 또한 그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결코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선생께서는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선생께서 올바른 것보다도 부정한 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더 이로운가를 진정으로 판정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완벽한 부정의 경우에 생각이 미친다면 될 겁니다. 그런 부정은 그 부정을 저지른 자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반면에 그 부정을 당한 자들 내지 부정을 저지르려 하지 않은 자들을 가장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습니다. 이런 건 참주 정치의 경우입니다. 일단 거기서 끊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톤 저술을 읽게 되면은 소크라테스와 그 대화자들 사이에 이제 짤막짤막한 그 대화가 오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얘기는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혼자 하는 얘기가 계속이 되고 있죠. 이 소크라테스가 자주 지적하는 건데,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지적하는 거죠. 이 소피스트들은 말을 길게 한다. 마크롤로기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그 소피스트들이 하는 그 얘기의 아주 전형적인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신 스크립트의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그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의를 행하는 게 손해다. 행하는 사람한테. 불의를 행하는 사람한테 이로운 거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은 손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 주장이죠. 근데 그럼 사람들이 왜 정의를 행하느냐? 그건 불의를 행할 힘이 없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게 자기 자신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밑에 내려가면 나옵니다만은 정의라는 게 뭐냐? 남 좋은 일이다. 자기 자신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 남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 이전에 트라시마코스가 정의에 관한 두 가지 규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처음에 이제 정의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강자한테 이로운 것 그것이 정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되묻기를 그럼 강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레슬링 선수가 나보다 훨씬 강자인데 강자에게 이로운 게 정이면은 그 레슬링 선수한테 소고기가 이로운데 소고기가 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비 꽈서 이제 그 이제 되묻죠. 그랬더니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씩씩거리면서 넌 하여튼 얘기 그렇게 비비 틀어서 곱새기는 데는 아주 왕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그 강자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그게 강자고 그 강자가 법으로 명하는 것을 잘 따르는 것. 그게 정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에 관한 그 규정을 또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읽은 부분에 이제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남은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이제 세 그 규정을 그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 규정에서 모두가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정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라.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강자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약자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제일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고서도 어떨 수 있는 사람?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용된 그 규절에 계속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조금한 잘못을 저지르고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벌을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벌을 안 받는다? 나라를 뒤집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사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강자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다? 힘센 사람, 강자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트라시마코스 그 얘기 읽어보면은 뭐 요새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이제 그런 종류의 그 얘기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트라시마코스 이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을 세 가지를 그 얘기를 하죠. 그 반론도 이제 간단치 않은데, 예컨대 뭐 그 두 번째로 얘기된 너 봐라. 그래서 도둑놈의 집단이 있다고 하자. 그 안에 최소한의 정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집단이 유지될 수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탈취해 온다. 그거를 하나도 안 넣어놔주고 두목이 다 가진다. 처음에야 그 힘에 눌려서 슬슬 따르겠지만은 그 집단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이 되겠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에 불화, 갈등을 낳고 정의가 있어야지 그런 그 도둑놈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자기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그 논변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세 가지 논변을 하고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권서부터 10권에 걸친 그 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있으면은 이 국가 첫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면 재밌는데 아마 그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게 그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국가의 첫 단어 뭔지 아세요? 첫 단어가? 여러분들 텍스트나 갖고 있어서 그건 못 보시죠. 첫 단어가 어저께 그렇게 됩니다. 어저께 나는 아리스톤의 아들 글라우콘과 함께 피레우스에 내려갔었다네. 피레우스는 아테네 외항이죠. 여러분들 뭐 그리스 여행 가시면 아테네 가면서 이제 피레우스에 가서 배 타고서 크레테 간다든지 이제 그 할 때 지금도 그 배를 타는 곳인데, 그러니까 피레우스에서 축제가 있는 날에 축제 보러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그 글라우콘이랑 아데만토스 같이 피레우스에 갔다가 폴레마르코스가 그 소크라테스 과 이제 그 제자들 가는 걸 보고서 세워가지고서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아버님도 뵙고 케팔로스도 뵙고 얘기 좀 하고 가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밤에 횃불놀이도 있고 하니까는 그거 이제 못 봤을 테니까 그것도 좀 보고 가라. 그러자고 이제 갔었는데 얘기가 2권서부터 10권까지 돼가지고서 횃불놀이는 봤을 것 같질 않고. 근데 그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저께 그랬으니까 언제 얘기하는 건가요?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라고 그가 말했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 그 형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축제일 저녁에 이제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 피레우스라고 하는 외항에서 시작은 이제 거류 외인들하고 시작했다가 이권서부터 진짜 부정의한 사람,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잘 사냐? 물음은 그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사실 뭐 꼭 2500년 전에만 제기될 성격의 물음은 아니죠. 지금도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바깥에서나 뭐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서 제기가 되어 있는 문제죠. 힘센 사람들, 힘센 나라들이 하는 것, 그거 항상 정의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힘센 나라로서 힘쓰고 살고,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올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걸 보장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듯이 나라를 들어먹고 골목대장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병탄하고 하는 그런 방식, 그게 삶의 진상이고 실상이냐? 그 물음에 대답하는데 1권 마지막에 그 3개의 논변만 가지고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2권서부터 10권까지의 이제 그 긴 얘기가 진행이 된 건데요. 근데 이 책은 이제 바로 그 이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점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제가 딱 하나로 우리가 읽기 편하게 쭉 진행이 되질 않죠. 다양한 그런 그 주제들이 들어와서 논의되다가 또 이제 딴 주제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사람 그 논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얘기가 진행되는 방식,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2권서부터 4권 사이에
얘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는데요.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플라톤의 이상국가로 알려진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플라톤이 조금 아까 제기됐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